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보어의 원자 모형에 이어서 보어의 원자 모형은 뭘 설명하지 못한다 그랬죠? 다전자 원자의 스펙트럼을 설명하지 못한다 했죠. 자, 그럼 우리 수소의 스펙트럼을 봤는데 원자의 스펙트럼을 다전자 원자의 스펙트럼을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수소, 헬륨, 네온, 소디움은 나트륨을 얘기하는 거고 머큐리는 수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수소를 보면 이렇게 선이 나와 있고 그럼 이 선대로 다른 원자들도 나와야 할 것 같은데 훨씬 더 헬륨을 봐도 많이 갈라져 있고 네온을 봐도 더 많이 갈라져 있죠. 이 더 많이 갈라진 원인을 설명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보어는 주양자수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현대적 원자 모형을 가져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 전에 오비탈 양자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물리학의 흐름을 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러더퍼드가 러더퍼드는 고전역학적 개념에서 설명한 거예요. 즉 전자는 입자로 본 거죠. 이때도 빛은 파동이냐 입자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고 결국 어느 한쪽도 선택하지 못한 채로 빛은 파동일 수도 있고 입자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죠. 전자도 마찬가지. 보어가 전자도 파동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러더퍼드에서 우리가 원자핵이 있고 이 주위를 전자가 원운동을 하는데 이 전하를 띤 입자가 가속 운동을 할 때 전자기파가 발생돼요. 그래서 계속 에너지가 줄기 때문에 어느 순간 원자핵과 만나야 하는데 그러면 원자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해결한 게 보어의 원자 모형이라고 말씀드렸고 보어는 전자를 파동의 입장으로 바라보고 파장의 정수배에 해당하는 에너지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자기파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즉 입자의 개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정해진 궤도에서 원운동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어는 이 전자기파가 발생하는 이유를 파동의 개념을 도입해서 완벽하게 설명하였고 그리고 두 번째 수소선 스펙트럼은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는 얘기를 통해서 해결을 했어요. 그걸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 거죠. 그럼 이번 시간에는 무슨 얘기를 해야 하냐면 이번 시간엔 이제 현대 모형으로 온 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빛은 파동일 수도 있고 입자일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했죠. 우리는 거시세계에 살고 있어요. 생각보다 질량이 큰 크기가 보이는 거시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거시세계라고 생각하면 되고 원자의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 작은 세계, 니시세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얘는 질량이 작기 때문에 위치와 운동량 또는 속도를 둘 다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얘기해보죠. 자, 여기 전자가 있어요. 자,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를 보려면 우리 빛이 이 전자에 도달해서 그 빛이 반사돼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을 보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빛이 들어가줘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봐야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보려고 하는 순간, 자, 위치를 확정하려는 순간 빛이 닿는 거잖아, 이 전자에. 그럼 이 전자는 워낙 질량을 갖기 때문에 아주 작은 에너지로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우리가 보려고 위치를 확정하는 순간 얘는 다른 데로 이동해 버리는 거죠. 속도를 갖게 돼요. 즉 위치를 확정하려는 순간 속도가 생겨서 사라져 버리고 또 위치를 확정하려는 순간 또 속도가 생겨서 사라지는 거죠. 즉 속도와 위치를 둘 다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라는 게 미시세계고, 그럼 우리 거시세계는 어떨까? 우리 거시세계는 위치와 속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었죠. 고전역학의 개념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그래서 가속도 법칙 같은 걸 배웠던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미시세계도 이렇게 거시세계는 그래서 위치와 속도를 정확히 말할 수 있지만 미시세계에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미시세계 중에 하나인 전자도 그러면 입자와 파동의 특성을 갖고, 그리고 빛도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갖는다면 그럼 우리 거시세계에서도 입자와 파동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증명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파동일 수도 있고 입자일 수도 있고, 입자인 줄 알았는데 파동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개념이 현대 물리학입니다. 그러면 이 개념을 가지고 원래 프린트로 한번 돌아가 보죠. 보면 이게 불확정성 원리예요. 자, 미시세계에서는 뭐와 뭐를 동시에 확정할 수 없다? 질량이 매우 작아 정확한 위치와 운동량 또는 속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없고, 특정한 위치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만 알 수 있다. 그래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 분포를, 이게 슈레딩거가 이걸 정확히 수학적으로 수식을 만들어내서 증명을 하죠. 이 파동함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률 분포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나타내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을 점으로 찍는 거예요. 점으로 찍어서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점을 더 많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듬성듬성 찍는 거죠. 즉 여기 확률 밀도 왼쪽 가의 그림을 보면 어느 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자의 발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원자에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높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발견될 확률이 적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우리가 매번 이렇게 점유법으로 이렇게 점을 막 찍어서 나타내기 너무 힘이 드니까, 그죠? 이렇게 나타내기 힘이 드니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 되는 공간의 경계만을 그리는 거예요. 즉 이렇게 그려놨다는 얘기는 요 공간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의 방식을 취할 거예요. 이게 훨씬 더 나타내기 편하니까. 가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로 표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에너지를 가진 전자가 원자핵 주위에서 발견될 확률을 나타낸 함수를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궤도함수라고도 합니다. 궤도함수의 모양, 전자의 에너지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가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얘기했던 이 주양자수가 여기서 또 다시 나오죠. 주양자수와 오비탈의 모양을 의미하는 S, P, D, F는 다 이 약자에서 온 거고 이후부터는 F 이후부터는 알파벳 순서로 적어주시면 돼요. 즉 오비탈 여러분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 F 오비탈이 있다는 거예요. 외웁시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보어의 전자껍질 K, L, M, N 주양자수는 1, 2, 3, 4 그러면 이 전자껍질의 오비탈의 종류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면 첫 번째 전자껍질엔 S 오비탈 하나 두 번째 전자껍질엔 S와 P가 있고 세 번째 전자껍질엔 S와 P와 D가 있구나. 왜 이렇게 존재하는지는 뒷장에서 배울 거예요. 일단 먼저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에 대한 모양의 이해가 필요해요. S 오비탈은 이렇게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구형으로 생겼어요. 즉 공 모양으로 생겨서 첫 번째 전자껍질부터 존재해요. 여기 보이죠? 첫 번째 전자껍질부터 S 오비탈이 다 있어요. 계속 다. 그리고 90% 정도 되는 발견될 확률이 90%인 공간을 경계면으로 나타냈을 때 이 모양이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공 모양이면 여기 가운데 원자핵이 있겠죠? 원자핵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방향성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든 X축이든 Y축이든 Z축이든 어쨌든 원자핵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지 X축, Y축, Z축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방향에 관계없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같아요. 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완전한 구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3차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모든 S 오비탈은 다 이런 구형이냐 라고 물어보면 1s 오비탈, 2s 오비탈의 차이가 있어요. 자, 1s 오비탈이 이렇게 생겼다면 2s 오비탈은 이거보다 조금 더 경계면이 큽니다.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1s 오비탈이라면 2s 오비탈은 더 크다. 전자 껍질이 주양자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오비탈의 크기는 커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같은 원자에서 2s 오비탈이 1s 오비탈보다 크기가 크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p 오비탈로 한번 가볼까요? p는 아령 모양으로 보이죠? p 오비탈 여기 아령 모양으로 어느 전자껍질부터 존재해요? 자, 첫 번째 전자껍질 K의 전자껍질에 P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P 오비탈은 두 번째 전자껍질부터 존재해요. 이게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이렇게 아령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방향성이 있어요. X축에서 Y축에서 Z축이냐에 따라서 발견될 확률이 달라지죠. 그렇죠? 이렇게 생긴 X축으로 아령 모양인 걸 우리가 이걸 PX라고 하고 Y축으로 아령 모양으로 생긴 걸 PY라 하고 Z축으로 아령 모양이 생긴 걸 PZ라고 해요. 이것도 당연히 경계면입니다. 즉 경계면 안쪽 부분으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가 넘는 거죠. 그러면 이 PX 오비탈에서는 이 Y축으로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없는 거예요. Z축으로도 발견될 확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있다? 방향성이 있어요. S-오비탈과 달리. 방향성이 있어서 핵으로부터의 거리도 중요하지만 자, S-오비탈에서 중요한 건 핵으로부터의 거리만 중요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됐어요. 구형이었으니까. 근데 얘는 방향성이 있다 보니까 방향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방향에 따라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다르죠. X축이냐, Y축이냐, Z축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P 오비탈은 3차원 공간의 각축 방향으로 분포하며
그래서 각각 그 축 방향으로 존재하는 걸 x축이면 px, y축이면 py, z축이면 pz라고 한다. 그래서 px, py, pz 오비탈이 존재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지금은 우리는 오비탈이란 개념이 왜 들어오게 됐고 불확장성 원리에 따라서 전자가 있는 위치와 각도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없으니까 우리가 확률로 나타내겠다. 확률로 나타낼 때 파동함수로 나타낼 건데 이 파동함수를 보기 좋게 나타내면 이렇게 전멸법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90% 발견될 확률의 경계면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는데 훨씬 더 쓰기 편한 90%의 경계면을 이용해서 오비탈을 표시해 보겠다. 근데 오비탈의 종류는 S, P, D, F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S 오비탈은 공 모양으로 되어 있고 P 오비탈은 R형 모양으로 되어 있다. 공 모양은 방향성이 없다. 그래서 핵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달라질 뿐이다. 그런데 P 오비탈은 방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도 고려해 줘야 된다라는 게 지금까지 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뒷면을 넘어가면 우리가 오비탈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계속 썼죠. 주 양자수를 앞에다 쓰고 S 주 양자수를 앞에다 쓰고 S 이렇게 썼죠? 그리고 S는 종류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아까 P 오비탈 같은 경우는 X, Y, Z가 있었죠. 자, 오른쪽 아래 첨자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전자 껍질의 P 오비탈이면 2, 주양자수 2, 주양자수 2 이렇게 쓰면 돼요. 그쵸? 얘가 주양자수 오비탈의 종류, 오른쪽에 혹시 공간 감각 방향이 있으면 오른쪽 밑에다가 오른쪽 위에다는 뭘 쓰냐면 이 오비탈에 채워진 전자의 개수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P 오비탈인 경우는 이렇게 나눠서 쓰기도 하지만 그냥 한꺼번에 P 오비탈 그럼 오른쪽 밑에는 뭐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 P는 전자가 6개가 있다. 이 S는 전자가 2개가 있다. 이렇게 쓴다. 밑에서 우리가 이제 전자 배치하면서 수도 없이 오비탈의 표시를 연습할 거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고 양자수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겠어요. 양자수 중에 우리 들어본 거 있어요, 지금. 첫 번째, 주양자수.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부터 들었죠. 오비탈의 에너지와 크기를 결정하는 양자수로 보어의 원자 모형에서 전자 껍질에 해당하는 숫자예요. N1, 2, 3, 4 등의 양의 정수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수소 원자에서 주 양자수가 증가할수록 오비탈의 크기와 에너지 준위는 커진다. 이해가 되는 거죠? 보어의 원자 모형에선 이걸로 충분했어요. 즉 원운동을 한다. 전자는 원운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 행성을 한번 생각해봐요. 행성을 생각할 때 태양 주위를 원운동하나요? 행성들이? 이렇게 타원 운동을 하기도 하죠. 그죠? 이것도 가능해요. 그러면 마찬가지 전자도 타원 운동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부양자수가 나온 거예요. 즉 방향성이 생기는 거죠. 이 모양이 생기는 거죠. 모양이 차별점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는 다 그냥 원운동한다 생각했는데 이제 타원 모양도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더 크게 타원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각해보니까 우린 지금 2차원 세상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3차원의 세상, 즉 X축, Y축, Z축으로 이루어진 3차원의 세상에 사니까 이게 이렇게 한쪽으로만 휘는 게 아니라 Y축으로도 또는 Z축으로도 타원 모양이 생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기 양자수, 즉 방향에 대한 개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양자수가 늘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하는 게
부양자수예요. 그러면 부양자수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겠어요? 주양자수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이 부양자수는 L이라고 합니다. 이 L은 0이라는 값부터 n-1 값까지 정수값을 갖는데요. 그럼 우리 한번 계산해 봅시다. n은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죠. 4도 해볼까요? 그럼 가질 수 있는 정수값은 L 값은 0부터 n-1 값까지예요. 1에서 1을 빼면 0이죠. 그러니까 n이 1, 주양수가 1일 때는 부양자수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2일 때는 무조건 0부터 시작해요. 0 시작, 2-1 하면 1에서 멈춰야죠. 그러면 3일 때는 무조건 0부터 시작, 1, 어디서 멈춰야 돼요? 2에서 멈춰야 하는 거죠. 얘는 0, 1, 2,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부양자수가 결정됐으면 이 부양자수에 의해서 오비탈의 모양이 결정돼야 돼요. 자, 부양자수 숫자에 따라서 어떤 오비탈이 되는지를 제가 여기다 넣어놨어요. 그러면 보실까요? 첫 번째 오비탈 1번 오비탈에서는 1번 전자껍질에선 S 오비탈만 가능해요. 여긴 S, 드디어 P 오비탈이 두 번째 전자껍질부터 나온다는 게 설명이 되는 거죠. 얘는 S, P, L이 2일 때는 D, D 오비탈도 나오기 시작하네요. 세 번째 전자껍질에서 S, P, D, 드디어 네 번째 전자껍질에서 F 오비탈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앞에 있는 게 여러분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전자껍질에는 S 하나밖에 없고 두 번째 전자껍질에선 SP가 가능하고 세 번째 전자껍질에선 SPD가 가능하다. 이걸 결정하는 게 부양자수고 0, 0, 1, 0, 1, 2가 가능하다. 이게 부양자수 값이다. 이렇게 해서 오비탈의 모양이 결정됐으면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여기 무슨 말이 또 써있나 한번 봅시다. 다전자 원자에서 주양자수가 같을 때 부양자수가 클수록 에너지 준위가 주양자수가 같을 때 부양자수가 클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얘 똑같은 두 번째 전자껍질 주양수 2에서 생각해보죠. 그럼 우리가 앞에다가 주양수는 2를 쓴다고 얘기했죠. ES와 EP 중에 누가 에너지 준위가 크다는 얘기예요? 얘가 더 크다는 얘기예요. 다전자 원자에서라고 했단 얘기는 그럼 다전자 원자가 아닌 수소 원자에서는 부양자수에 따라서 에너지 준위가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전자 원자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즉 수소 원자는 주양자수에 의해서만 결정돼요. 하지만 다전자 원자에서는 주양자수의 부양자수도 고려해줘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훨씬 더 많이 갈라질 수 있는 거예요. 수소는 에너지 크기가 같으니까 더 이상 에너지가 나올 파장이 없는 거예요. 빛의 파장이 없지만 얘는 에너지 값이 달라지니까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더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전자 원자의 스펙트럼은 현대 원자 모형으로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려오면 오비탈이 어떤 방향으로 존재하는지에 관련된 양자수라고 했어요. 이 양자수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부양자수에 의해서 결정돼요. L이에요. 이거 1 아니에요. L이에요. 그러면 정수값. 이건 음의 정수값이 가능하네요. 아까는 다 양의 정수 또는 여기 이제 0, 여기는 이제 음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해봅시다. 얘가 0일 때, 즉 S 오비탈일 때는 ml 값이 0밖에 안 되죠. 0이니까. 그럼 p 오비탈, 즉 L이 1일 때는
ml 값이 마이너스 1, 0, 1이 가능한 거예요. 즉 이렇게 되다 보니까 px, py, pz가 설명이 되는 거죠. 왜 방향성을 갖는 게 3개가 생기는지. 그러면 d도 한번 해볼까요? d 오비탈은 L 값이 2였죠. 2였잖아요. 그러면 ml 값, 자기 양자수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총 5개가 나와야 돼요. 즉 부양자수가 L인 오비탈은 2L 플러스 1개만큼 자기 양자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S 오비탈은 하나, L이 0이니까 P 오비탈은 1을 집어넣으면 3개, D 오비탈은 5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F 오비탈도 해볼까요? F 오비탈은 3이죠? 그러면 이 공식에 대입하면 7개가 나와야겠죠. 실제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것도 궁금하겠죠? 오비탈의 모양이. 그래서 오비탈의 D 오비탈의 모양을 보여주려고 갖고 왔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사실 S와 P 정도의 수준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률 밀도를 이렇게 나타내요. 이건 나중에 이제 대학교 가서 배우시고 돼서 이렇게 크기가 점점 커진다. 거리가 이게 1S죠? 이게 1S예요. 왼쪽 게. 거리에 따라 발견될 확률이 원자에게 가까울수록 엄청 높았다가 확 줄어들죠. 1S는. 근데 2S 두 번째 전자 껍질의 S 오비탈은 원자에게 가까울 때 확률 밀도가 요만큼이다가 확 커지고, 즉 거리가 멀어졌을 때도 어느 정도 발견될 확률이 있다. 그리고 3S 오비탈은 거리가 원자에게로부터 더 멀어져도 더 발견될 확률이 커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 점점 더 크게 그리는 거예요. 발견될 확률이 90% 경계로 그림을 그리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는 다전자 원자에서는 부양자수가 클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다 했는데 여기 방위 양자수 아니지 자기 양자수에서는 방향은 다르지만 에너지 준위는 다 같아요. 즉 px, py, pz의 에너지 준위는 같다는 얘기죠. 점점 머리가 아파지나요? 연습을 해보면 돼요. 연습. 자, 주양자수 1, 2, 3이에요. 방위 양자수, 즉 부양자수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주양자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n-1까지 가능했죠. 0부터. 근데 0밖에 안 돼. 그러면 얘는 0하고 1이 돼. 얘는 0, 1, 2가 돼. 그죠? 그러면 자기 양자수는 마이너스 L부터 L까지 된다면서요. 그러면 얘는 0밖에 안 돼. 0밖에 안 돼. 마이너스 1, 0, 1 돼. 0,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5개가 가능해. 오비탈의 종류는 그래서 얘는 1S야. 2S야. 2px, 2py, 2pz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또 이제 3이니까 주양자수 3s라고 쓰고 3px, 3py, 3pz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아까 말했듯이 요거를 쓰시면 됩니다. xy, yz, xz, x제곱 마이너스 yz, zx, z제곱. 그냥 그런 게 있다 해서 d도 5개가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럼 총 오비탈의 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는 하나, 얘도 하나, 얘는 오비탈 수가 3개죠. 즉 2L 플러스 1만큼이에요. 얘는 하나, 3개, 5개.
그럼 주 양자수에 따른 오비탈의 총수를 한번 써보면 하나, 얘는 합쳐서 4개죠. 합쳐서 9개죠. 1, 4, 9. 무슨 규칙 있죠? n 제곱이 되는 거죠. 2n 제곱. 그럼 오비탈의 수는 1, 3, 5.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1, 3, 5. 오비탈의 수는 2l 플러스 1, 즉 홀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스펙트럼이 원래는 하나였는데 이 하나가 다전자 원자에서는 3개로 갈라진다면 이제 오비탈로 설명이 가능해졌어요. 얘가 이렇게 홀수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근데 이렇게 짝수로 갈라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짝수로 갈라지는 경우는 이 오비탈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오비탈이 이게 홀수로만 나오니까. 그래서 이 짝수로 나오는 이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장에 나오는 스핀 자기 양자수가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오비탈에 한 개의 오비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개수는 몇 개다? 2개다 라는 얘기를 하면 전자가 2개고 이 전자 2개가 스핀 방향이 다르면 내가 자기장을 걸어 주었을 때 2개의 스핀 방향이 바뀌면서 스펙트럼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지금 하죠. 지금 몇 분이죠? 하죠. 자, 스핀 자기 양자수,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 주었을 때 전자의 자기상태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누어지는 것과 관련된 양자수이다. 스핀 방향은 모두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다.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로 표시합니다. 또는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오비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개수는 이렇게 2개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스펙트럼의 짝수로 나타나는 현상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양자수 4개를 배웠어요. 여러분은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스핀 자기양자수. 이걸 가지고 뒤에 전자 배치를 하게 될 거예요. 그 전에 일단 에너지 준위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전자가 1개인 수소 원자와 전자가 2개 이상인 다전자 원자에서 서로 달라요. 그래서 보어는 설명이 이건 가능했지만 보어가 이걸 설명 못한 이유가 있는 거죠. 전자가 1개인 수소 원자의 경우 오비탈의 에너지는 오비탈의 종류와 관계없이 뭐에 의해서만 결정돼요? 주양자수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주양자수가 커질수록 멀어짐으로 원자핵과 인력이 약해져 에너지 준위가 높아진다. 즉 1s, 2s, 그 다음에 2p였죠? 3s, 3p, 3d였죠. 얘가 뭐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주양자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주양자수만 쳐다보란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얘네 둘은 같고 얘는 다 같다. 근데 다전자 원자에서는 주양자수뿐만 아니라 부양자수에 의해서도 달라진다. 아까 똑같이 써보죠. 자, 1s, 2s, 2p, 3s, 3p, 3d 이렇게 되면 주양자수에 의해서도 이렇게 결정되지만 SP, D, F 순으로 커진다잖아요. 커져요. 이렇게 된다.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자, 수소 먼저 봐봐요. 1s, 2s. 자, 2s, 2p도 똑같아요. 3s, 3p, 3d 다 똑같아요. 4s, 4p, 4d 다 똑같아요. 즉, 주양자수에 의해서 결정됐기 때문에 보어가 설명이 가능. 근데 보어는 이 오비탈의 개념이 몰랐으니까 이 두 개가 이렇게 갈라지는 걸 생각 못한 거죠. 다전자 원자에서는 당연히 주양자수가 커지면 에너지 준위도 커져요. 그리고 부양자수에 의해서도 얘 둘의 에너지 차이가 발생한다. 자, 1s보다 2s가 크고 2s보다 2p가 크다 맞죠? 그 다음에 3s보다 3p가 크고 3p보다 3d가 크다는 건 맞는데 3d보다 더 작은 게 있어요. 에너지 준위가 4s. 그래서 여기는 바꿀 거예요. 하고 여기 4s가 먼저 그리고 3d가 됩니다. 이건 전자 배치할 때 너무나 이 순서 차이에 의해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요건 반드시 기억합시다. 순서는 자 1s, 2s, 2p, 3s, 3p, 3d가 나와야 되는데 4s가 먼저 나온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전자 배치를 실제로 해보는 규칙성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